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년 전에 시민방송이라는 데서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일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사회적인 파장도 많이 일으켰고, 이거는 완전히 조작된 방송이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두 기둥, 영원히 잊지 못할 위대한 지도자 두 사람을 완전히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국 이 시민방송 프로그램은 방송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았고, 이 제재를 받으니까 이제 제재받은 시민방송이 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1심, 2심에서 다 이것은 방송위원회 제재가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 그 김명수가 이끄는, 이 정신 빠진 놈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원에서 대법관은 13명인데요. 참고로 미국은 9분입니다. 우리나라는 13사람인데 7대6. 그래서 그러니까 6사람은 그대로 1, 2심 판단이 맞다. 바꿔 말하면 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7명, 김명수를 포함한 7명은 그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왜곡된 게 아니고 그것을 뭐 제재할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시민방송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관례상 6대6,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나뉠 때는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자기 자신의 견해를 빨리 공표하지 않고 몇 번 더 토론을 갖추도록, 그래서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고 나서 마지막 정 의견이 안 모아지면 그때 이제 자기 그 캐스팅 보트라고 해, 마지막 결정 한 표를 던지는데, 이번에 김명수는 서둘러서 7대3으로 그 좌파들 판사, 그 사람들은 다 그 김명수가 끌어온 소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판사들인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결국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시민방송이 한 그 다큐멘터리는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시민방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왜곡한 거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우선 이승만에 대해서는 무슨 하와이의 깡패라든지 또는 뭐 그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하와이 교민 사회에서 뭐 문란이 있어서 구속이 됐다든가, 전혀 사실이 다릅니다. 있지도 않는 일이고, 무슨 이승만이 또 하와이 깡패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미국의 괴뢰. 이런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어느 나라 법이나 대한민국 법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이 선진국 어느 나라 법이나 공인,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공인이죠. 국가 지도자였으니까. 공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면은, 어떤 것이 사실이면은 아무리 헐뜯어도 비난을 해도 그것이 민사상 책임도 없고 형사상 책임도 없습니다. 갖고 가는 공인은 그만큼 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책임도 많이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일 경우고, 이번 시민방송은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되고 유족에 대해서. 근데 이 김명수 대법원은 뭐 무조건 다 덮어버리고서 시민방송, 좌파방송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좌파들은 그렇게 이승만 박정희를 헛들기 위해서 나대느냐? 간단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제일 시기하고 못마땅해하는 게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의 노력으로, 뭐 다른 분들의 그 우리 5천만 국민 전부가 더 노력을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의 지도력에 힘입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일관된 그 김씨 왕조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 날뛰는 좌파들이 이승만 박정희는 기회만 있으면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기적이 많이 있죠. 무슨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무슨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가, 무슨 다지마할 궁전, 예전 얘기죠. 그런데 20세기 현대에 와서 20세기의 기적은 뭐냐?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20세기 기적은 한반도 남단에 10만 평방킬로미터에 정말 국민소득 100불도 안 되던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던 대한민국이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무역 대국, 경제 강국을 급성장해가지고 민주화도 이루고 경제적 부강을 이루는 바로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이 20세기 기적의 주인공이고, 피라미드, 만리장성, 다지마할 궁전 그 이상의 참 경이적인 대상인데,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모두 다 노력하셨지만은 앞장서서 끌어든 지도자가 있어서야 이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이승만이고 박정희입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뭐 또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칭찬해도 또 아무리 그 공을 얘기해도 참 절대 지나치지 않는데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이승만은 그 동시대 사람으로서 서독, 지금의 독일이죠.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와 수상, 그 다음에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 세 사람이 거의 이 생년도 비슷하고 또 90이 넘어 살았고 또 세 분이 다 장기 집권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이승만 자리에 만약에 윈스턴 처칠이나 영국의 서독의 콘라드 아데나가 왔으면 이승만만큼 해냈겠냐? 못 해냈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승만은 탁월한 사람인데 여기서 잠깐 등소평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등소평이가 1978년에 이제 중국의 대권을 틀어지게 됩니다. 등소평은 여러 번 참 오뚜기처럼 좌절됐다 일어나고 잘렸다 일하고 그랬는데 1976년 1월에 주울레가 죽고 1976년 9월에 모 대통령이 죽고 나서 1년의 과도기를 거쳐서 1978년에 이제 주울레가 아닙니다. 이제 등소평이가 중국 천하의 대권을 쥐었는데 이제 중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라대로 공부도 하고 그때 참 급성장한다는 게 바로 이웃나라 한국이니까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등소평이한 유명 얘기가 야 박정희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등소평이가 하려고 보니까 네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요. 첫째는 농업혁명, 둘째는 교육혁명, 셋째는 경제혁명, 네 번째는 생육혁명.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야 박정희는 운이 좋은 게 이승만이 한 반 이상 다 해놨구나. 그 얘기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네 가지를 이제 차례차례 등소평이가 하려고 보니까 첫째, 농업혁명.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기가 막히게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농지개혁 48년부터 50년 6.25 나든의 그 5월까지 이룬 농지개혁은 이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례거든요. 농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줬다. 이거 농지개혁. 두 번째, 교육혁명. 이승만이 집권해가지고 1948년에 보니까 85% 이상의 국민이 문맹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10년 집권하고 나서 60년 살고로 떠날 때는 거꾸로 국민의 90%가 문맹을 면하고 10% 미만이 글자를 해통 못해서 그 교육시킨 사람들이 요는 박정희가 경제 발전할 때 여권으로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혁명, 교육혁명은 이승만이 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혁명,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럼 생육혁명 가족계획인데 한 가족에서 그 애를 많이 낳지 말자는. 그래서 등소평이가 박정희는 참 운이 좋았다. 이승만이 다 해놨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또 박정희 장군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60년대를 전후해서 그 전에도 좀 있었고 후에도 좀 있었지만 전 세계 남미나 중동, 아프리카 뭐 유행병처럼 쿠데타가 많았어요. 군인들이 정권을 틀어지는 거지. 이제 식민지였다가 식민지를 거머쥐었던 강대국들이 물려나니까 민주화의 그 연륜을 잡고 그러니까 그 식민지였던 나라가 대부분이 군사 쿠데타를 경험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서 군사 쿠데타를 경험해서 군사 지도자, 군인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현대화, 산업화시킨 나라는 유일하게 그건 제 자신의 개인 견해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많은 서적에 나와 있죠. 유일하게 군인이 정치를 해서 민주화도 하고 그 앞에서 산업화시키고 세계적 위상이 있는 나라를 만든 것은 박정희가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프랑스의 나폴레온, 보나파르트 나폴레온이 1815년에 이제 완전히 패배를 해가지고 엘바 섬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 후에 잠깐 백일천하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제 센터에 나가서 죽고 마는데 1821년에 박정희는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온 이후로 군인 지도자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박정희하고 터키의 케말 파샤를 비교도 했는데 터키란 나라는 오스만 터키에서 이미 강대했던 나라인데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꾸 짜그라들었는데 터키는 한때 잘 살았던 나라고 세계적인 강국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세계적 위상에 있지 못하는데 그런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큰 세계적 강국으로 만드는데
박정희 장군의 공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결정적인 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을 갖다가 이 시민방송에서 무슨 뭐 이 깡패니 말이죠, 뭐 괴뢰니, 박정희라는 사람은 뭐 괴뢰 이런 거 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박정희 모습을 보시죠. 박정희가 누구의 괴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박정희가 자주적이고 자립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의 믿어지지 않는 얘기지만 1979년 12.6대 김재규에게 총을 맞은 것을 미국 CIA가 박정희가 미워서 김재규를 시켜서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이 그냥 돌아 있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믿을 수는 없는 얘기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미국의 괴뢰 같으면 미국이 왜 죽이고 또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 김재규 사건은 김재규 자신의 그 판단과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보고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만은 전혀 근거 없는 미국의 괴뢰와는 거리가 먼, 그리고 또 그 시민방송의 프로그램 보면은 이승만을 또 미국의 무슨 뭐 시키는 대로는 뭐 사대주의자로 보고 절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승만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한, 그래서 그걸 학자들은 용미주의자, 그러니까 미국을 활용했다는, 그러니까 이승만은 미국에는 반미도 물론 아니었고, 그렇다고 미국에는 친미도 아니었고, 독립국가를 어떻게 하면 잘 건설해 나갈 것인가, 민주적 입장에서든지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그런 양면에서 용미주의자, 그러니까 철저히 미국을 활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지, 시민방송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뭐 괴뢰라든가 또는 사대주의자라든가 또는 무슨 뭐 깡패라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나간 시대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팩트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반일, 그러니까 반공이라는 것은 공산당을 막는다는 것이고 반일 일본에 반대하는데 반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9년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의 그 마지막에 속하는데 60년에 떠나셨으니까 그 59년에 일본 정부가 많은 사람들 그 당시 뭐 8만여 명을 북송을 했습니다. 제1교 북송. 그때 만약에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 반일을 강경하게 하지 않고 조금 유화적으로 했으면 그때 제1교포 북송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시민방송은 이제 거꾸로 시민방송처럼 무슨 괴뢰라든가 사대주의자가 아니고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반일을 심하게 해서 제1교포 북송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런 평론.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놓고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그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박정희 장군에 대해서도 18년 동안 경제발전시킨 건 좋은데 그때 꼭 그렇게 중앙정보부를 동원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고 했어야 했느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놓고서 그에 대해서 다른 견해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의 후학들에게 잘못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동조하는, 북한을 위해 주는 거예요. 북한 놈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없어서 저렇게 잘못되고, 또 김일성 왕조는 자기들이 권세를 줘야 되니까 자기 집안끼리 제3자가 나오는 원칙, 그런 이유로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하는 건데 거기에 잘못 부안해동한다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